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흠송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성교의 일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 천주교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공산당 통치 아래에서 사실 전교라든지 복음의 전파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 천주교의 그 역정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어떻게 들었었느냐 하는 것부터 오늘 보니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그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요. 중국에 왜 공산당이 생겼고, 그리고 공산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느냐. 공산당이 잡은 중국은 현재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공산주의를 채택해 본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옛날에 망한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유일체제라고 그러지, 사회주의 변형된 유일체제라고 그러지 공산주의 체제라는 말을 안 해요. 중국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여러분들에게 한쪽씩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과정. 청나라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죠. 만주족이 집권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언제 망했느냐. 1911년도 10월 10일 중국 사람들은 쌍십절이라고 그래요. 쌍십절 10월 10일이니까 쌍십절인데 이때 무한,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일어났어요? 무한. 중국 발음은 우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무한이라고 그러는데 무한에서 나왔어요. 그 무한인데 무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개 중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게 장강이 있고 장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무한에서 베이징까지 뭐 1000km, 그 다음에 이 밑에 남쪽까지 1000km, 동쪽까지 뭐 1000km,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한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손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되게 결성이 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한 지역에서 일종의 그 쿠데타 비슷하게 군대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그게 성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10월 10일이에요. 그게 이제 신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1912년도 이제 1월 1일부로 그 남쪽 지역에서 남경을 중심으로, 난징이라고 그러죠. 난징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여전히 청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혁명 군대하고 위에 청나라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데 이 혁명 군대가 혁명을 해서 남쪽 지역을 장악은 했지만은 전쟁을 할 때마다 판판이 깨져요. 왜냐하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혁명 열기로 해서 뭘 한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돼 있을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군대는 비록 부패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훈련이 돼 있는 군대예요. 그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색의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조선 만렙에 대원군 붙잡아가지고 저 베이징으로 끌고 가고 했던 사람이 그 원색입니다. 들어가지고 그 소위 총독 비슷하게 들어와서 한말에 그 조선의 그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그때 당시에 그 청래에서도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소위 신군이라 해가지고 하면서 했는데, 그 위에 북쪽에는 군사력이 강하고 남쪽에는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손문이 양보를 합니다. 당신 총통 맡으시오. 그 대신에 의회 정치를 실시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원세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지막 황제 누굽니까? 부이지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때 5살인가 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끄집 내립니다. 끄집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린애니까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죠. 그리고 자기가 임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취임하고 난 뒤에, 원세기가 취임하고 난 뒤에 권력에 맛을 들이니까 이게 참 재밌거든요. 그렇죠? 권력이란 게 참 재밌답니다. 부자도 같이 안 나눠 가지는 게 이제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황제를 꿈꾸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언제 되냐면 1916년도 이때 죽고,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되냐, 소위 군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군벌. 여러분들 그 벌자 들어가면 조금 안 좋죠. 뭐 재벌이니, 뭐 학벌이니, 뭐 군벌이니. 이게 하나의 그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이 하나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이무기들이 수도 없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저거 표시해 놓은 것이 그 밑에 한자로 적어놨는데 환계, 직계, 봉계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군벌들이 상호간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역을 할거해가지고 정권을 잡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하고 막 하여튼 지방별로,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지방별로 군벌이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 남쪽 지역에 그때 원세계한테 정권을 내줬던 손문이 남쪽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북벌을 하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벌들을 토벌을 하자 해가지고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 북벌을 할 때 그때 군벌들은 서양 열강의 세력들을 전부 하나씩 입고 등에 업고 있었어요. 누구는 미국, 누구는 영국, 누구는 프랑스,
그 다음에 누구는 일본. 근데 대표적인 예로 저 북쪽에 있던 장장님이라는 그 군불이 있었어요. 그 군불은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는 또 영국 세력을 등에 업고. 그런데 손문만은 어떤 그 열강이 지지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누가 해줬냐면 소련이 손문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소련이 손문을 지지를 해주면서 그냥 해주겠어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사기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하고 중국의 국민당하고 손문이가 이제 국민당 창시자인데 국민당하고 합작을 합니다. 합작이란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되게 1924년도 정도인데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이 언제 들어왔느냐? 대개 한 1915년도부터 그 막스 레닌주의라는 게 칼 막스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1917년도에 소련에서 뭐가 일어나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소련 방식에 맞는 그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예요. 근데 그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닌에 의해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됩니다. 그게 사회주의 일종이죠. 그게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야, 이 열강이 들어와서 중국을 다 잠식하고 있겠다, 뭐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산계급을 시행하는 거.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이 정권을 잡는 거. 이것만이 할 길이다. 해가지고 1919년도에 뭐가 일어났냐면 오서운동이 일어나요. 1919년도 3월 1일 날이 뭐예요? 한국에서 3.1절이 일어나죠? 그 자극을 받아서 5월 4일 날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사상에 물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위 뭐 오사운동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현대, 근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뭐 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오사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온다.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도 그게 중에서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산당이 이제 서서히 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조가 이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그 진덕수 이대세, 우리말로 이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그 다음에 중국말로 천두시우 리따자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대세가 들어오고 1921년도 7월 23일 날 중국 공산당 제1차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게 말이 전당대회지 13명.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까지 합해서 8명. 이 방에 계시는 분 10명. 13명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했던 거예요. 그 전당대회라고 칭할 것도 못 되는데 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21년도 7월 달인데 그때 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는 열강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서 하는데 그때 상해 지역이 그 프랑스 조차 지역에서 하는 건데 프랑스 그 경찰이 추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망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강령도 만들고 뭐 그러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날짜도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저쪽 뭐 해가지고 추적하다 보니까 7월 23일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중국에서는 뭘 했느냐면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 행사를 크게 했어요. 작년도 2021년이죠. 1921년하고 21년 그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는 양계 100년이라고 하는데 또
2049년도 될 것 같으면 중국 공산당 정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됩니다. 이때는 통 크게 미국 국력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러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1924년도에 뭘 하느냐. 제1차 국공합작을 하고 손무는 러시아로부터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부를 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손문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면 손문의 그 충실한 제자였던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손문은 그런데도 그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삼민주의라는 것이 자체가 요즘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장개석은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고 극도로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문의 힘으로 손문의 후계자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토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1차 국공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개석의 뜻은 뭐냐? 먼저 암적인 덩어리인 공산주의부터 제거하고 공산당부터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국가 통일을 하고 열강과의 관계를 맺어서 국가를 부흥시키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국공내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공산당이 쫓겨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소련에서 유학했던 소련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소련파들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장개석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소련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사이에 통신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지시를 못 받죠. 그때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 중에서 제법 그래도 원로로 칭하고 뭐 하는데 중국 된장파가 안 했어요. 된장파.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어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어디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이 모택동을 밀어준 사람이 주얼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된장파가 잡은 것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 된장파 모택동이가 공산당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여행이 잘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중국에 봐서는 서북 쪽에 아주 피폐한 땅 오기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당의 추격이 끊어졌는데 출발할 때 8만 명이 출발했어요. 오기진이 1년 뒤에 오기진에 도착했을 때 무려 얼마였냐면 다 흩어지고 뭐 하고 해서 8천 명이 90%가 죽거나 흩어지거나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중국 그 공산당이 하는 얘기는 곳곳에 다니면서 프롤레타리아의 공산주의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 오늘 내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중국 대륙의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교황 통류에 뭐라고 나냐면 중국 대지에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 이쪽 공산당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죽고 뭐 피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겨우 목숨만 유지했는데 그러면서 중국 천지에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1935년도 말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장장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장장님이가 1926년도인가? 그때 그 황고동 폭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928년도네요. 28년도에 황고든이라는 그 심양 지역 그 근처의 황고든이라는 곳에 열차 폭파 사건을 해서 죽습니다. 그게 누가 기획을 했냐면 일본 관동군이 획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일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공대천의 원수죠. 하늘을 같이 이고 살지 못하는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장개석은 이 장량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오기진 이쪽 선북 지역에 남아있는 공산당 군대를, 공산당 잔재를 전부 없애라.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동족끼리 전투를 하느냐. 일본하고 전투를 해야지, 전쟁을 해야지. 그래서 동료차 온 장개석을 서한, 지금 지금 서한이죠. 거기에서 체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서한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1936년도 12월 12일. 우리나라에서도 12월 12일 날 뭐가 일어났죠? 네? 12.12가 조금 뭐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12월 12일 날 서한사변이 발생하면서 공산당하고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2차 국공합작이래요. 근데 이 서한사건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중국 공산당이 장량에게 소위 공작을 했습니다. 항일연합통일전선이라는 것을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장량한테 계속 간트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우리 힘을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자. 그런 꽃심에 넘어간 것이 장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는 일본이 말이죠.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때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만주사변을 그 만주를 잡아먹고, 그러고 난 뒤에 1937년도 7월 7일 베이징의 서쪽 지역에 있는 노구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 노구교라는 곳에 일본 군대가 훈련을 핑계로 해가지고 중국 군대에 대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야, 이제까지 참고 참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노구교 사건이고 중국과 일본이 정식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장개석도 공산당과 하는 수 없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 군대가 뭘로 편성이 되느냐 하면 팔로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게 팔로자가 길로자인데, 이건 뭐냐면 군대를 8개 군단으로, 이게 로가 1개 군단입니다. 8개 군단으로 장개석은 편성합니다. 그 중에서 맨 끝들이 제8로군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팔로군 할 것 같으면 중국 공산당 군대로 생각됩니다. 그 나중에 다시 신사군이라는 게 다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군대를 기반으로 삼아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망할 때까지 공산당은 뭘 했느냐 하면 항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만 오로지 몰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항일, 그 자기 능력의 10%는 항일, 그 다음에 2%는 국공 합작을 한 가운데서도 그 팔로군하고 국민당 군대 국부군하고 만나면 으르락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처럼 싸웠어요. 그 2부는 이제 자기 전투력의 20%는 국민당 군대와 대항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70%는 자기 힘을 기르는 데 전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5년 뒤에 전투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했을 때는
북쪽 지역의 황허 이쪽 북쪽 지역의 산간 지역에는 거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특히 동북 지역에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1945년도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딱 만나가지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것도 10월 10일 날 쌍십 협정이라고 맺어가지고 우리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하자 했는데 그것도 빈발 1946년도 그때부터 다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해방전쟁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49년도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민당 군대가 쫓겨가지고 타이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도 10월 1일 날 그때 한창 전쟁 중입니다마는 모택동 군대가 베이징을 장악하면서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강의하는 것은 49년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중국 천주교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명맥을 유지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그 나눠준 그 텍스트를 한번 쭉 보실 것 같으면 이때는 대개 4단계로 이렇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49년도부터 55년도까지 이때는 중국 공산당이 바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뭘 했느냐면 그 외국 선교사들을 축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토지 개혁인가 뭔가 이걸 하면서 주로 그 교회 자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도 그렇긴 하지만 천주쟁이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나오냐면 천주쟁이들을 핍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국을 내세웁니다. 애국회. 그래서 요즘은 그 중국에 보면 지금도 애국회라는 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 애국을 하지 않은 천주쟁이들은 외국하고 전부 결탁되어 있는 간첩들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면서 애교한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국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는 55년도부터 1966년도 사이인데 이때에 그 애국회라는 것이 생겨나요. 애국회가 생겨나서 그 천주교의 중국화를 이때부터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교도 자천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이 극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문화대혁명이라 하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문화에 무슨 혁명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타파를 하자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자. 이게 내세운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나오는데 중국은 이걸로 해가지고 한 50년을 후퇴를 해버렸어요. 대학도 폐쇄되고 막 각종 모든 게 공자, 맹자 다 두들겨 부수고 한 것이 이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가만 놔두겠어요? 선교사들이고 뭐고 깡그리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1976년도에 드디어 된장파 우두머리 모택동이 죽습니다. 사람은 뭐 어차피 늙으면 죽게 마련이니까. 죽고 그러고 난 뒤에 덩소평이 장악합니다. 이 덩샤오핑. 그러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이 되고 오늘날 중국이 있게 됩니다. 이 개혁개방되면서 중국에서도 뭐냐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종교의 자유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식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더해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면 소위 그 지하교회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보면 신중국 성립 초기의 중국 천주교회 해서 배경이 나오는데 공산당의 중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뭐냐? 한마디로 적대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 그 첫째가 이제 그 공산당 자체가 무신론이죠. 무신 사상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닿지 않고 모든 것이 물질의 기초를 둔다. 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우리가 그 크게 나눴을 때 유물이냐 유심이냐 하는 것인데 이 유물은 말 그대로 오직 유자 물 오직 모든 게 물에서 기초를 한다. 사물에서 기초를 한다 하는 것이 그 유물론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기서 전혀 배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외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국민당은 한패거리다. 국민당을 쫓겨냈으니 당연히 교회도 축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앞서야죠. 초기에 뭐 이것저것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되면서 봤더니 창고에 텅텅 비었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고에 국고에 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하려면 있는 사람들 걸 빼앗아 들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49년도 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정례비 정치협상회의인데 여기에서 그 농민들이 획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보호한다 해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냈습니다. 경은 뭐냐? 이 밭을 간다는 거죠. 밭 가는 사람이 토지를 갖는다. 밭을 갖는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라는 것은 이제 여기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는 소작이나 뭐나 다 상관없고 남의 땅을 부쳐먹더라도 갈고 현재 부쳐먹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이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경제유전. 그리고 그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과 기타 생산 자료를 소유권을 보호한다. 생산 자료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곡괭이, 호미, 그 다음에 소, 수레, 이것도 생산 자료라 그래요. 이것도 농민들에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모택동에게 전부 찬성을 했죠. 전부 동조를 했는데, 그, 나중에 갈 것 같으면 줬다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 뭘 하느냐면 국가 소유로 만듭니다. 지금도 보면 중국에는 토지의 개인 소유라는 게 없습니다. 토지는 전부 국가 거거나 기관 거거나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개념이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50년 또는 뭐 7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한만 지금 사용자들에게 부여해주고 그 권한이 지나면 다시 국가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소유권이 전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사용권만 좀 물어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대에 발발하죠. 49년도 10월 달에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51년도까지 내륙 지역에서는요, 국민당하고 공산당 군대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두 나라, 소련과 중국에서, 소련에서는 전쟁 물자를 대주고, 그때 당시에 스탈린이 이야기했어요. 야, 모택동, 김일성이한테 병력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들어온 것이 1950년도 10월 달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군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군대에 대해서 굉장한 정오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통일전선이라는데, 이 통일전선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긴 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뭘 했느냐면 우선 그 무당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또 그 공산당에 협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이렇게 해서 대개 권력을 세 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다시 이렇게 같이 아울러 가지고 우리 같은 전선을 형성하자 하는 것이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공산당의 그 권한을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갈 거였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만한 게 뭐냐면 교회였죠. 교회부터 다시 타격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밑에 볼 것같으면 여러분들 그 교회 재산 몰수 이렇게 돼 있죠. 되는데 교회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막스 레닌주의에 이해할 것 같으면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편은 뭐죠? 중국에서는 그 아편 때문에 망했죠. 중국이. 아편 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주에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편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들었을 텐데, 영국에서 그 아편을 갖고 와서 몰래 중국 사람들에 갖다 주고 거기서 도자기하고 은하고 이렇게 빼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제 아편인데, 이걸 막스 레닌주의에 이해할 것 같으면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몰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삼자라는 게 뭐냐? 자치, 자양, 자전. 이게 삼자입니다. 이게 앞에 자자는 전부 이게 스스로 자자. 우리가 자유 그러죠. 이게 유자는 뭡니까? 말미암다, 시작하다. 모든 걸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자유라 그래요. 누구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자자가 붙었어요. 치, 다스린다. 양, 기른다. 전, 전한다. 이게 이제 삼자입니다. 삼자. 이 삼자 원칙을 내세우는 거죠. 이 삼자 운동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개신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개신교부터 이제 1950년도 5월 달인가 그 오요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주얼레 총리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렇게 해서 자치, 자양, 자전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천주교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면 그때까지 베이징에 누가 있었냐면
그 중국말로 해서 그 여베리, 리베리라는 교황청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 공사가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부에서는 이게 천주교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먼저 공작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천 지역에 그 왕양좌라는 신부를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설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이 한 42명 되는데 그게 어린애가 한 14명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1951년도 3월) 달에 그 난징 교구의 그 리웨광이라는 그 대리주교가 다시 중국에서는 마땅히 삼자 원칙을 실행하고 교황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교황청과 정치 경제적 연계를 단절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그 난징에서는 그 난징 대주교가 윗빈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윗빈이 대주교가 48년도쯤 돼가지고 교황청 지시에 의해서 중국 대륙을 떠납니다. 떠나고 다시 54년 동안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타이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없다가 보니까 이외광 주교가 그 대리를 맡게 되고 리외광이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서 리베리 공사를 추출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51년도 6월 3일에 충칭에서 천주교 대회를 뿐만 아니라 종교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제 리베리 구축 구호가 난무한 가운데 이때 그 동시저, 이게 중국말로 동시저, 동세지라는 신부가 초청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단상에서 올라가서 성호를 걷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에 절하고 그 다음에 모택동 상에도 절하고 기타 공산당 영도자들한테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우리에게 교황 대표 리베리 대주교를 공격하라고 한다. 내일 너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표 교황을 공격하라 할 것이다. 모레쯤 되면 너희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나는 오직 하나의 영혼을 가졌고 오직 그것을 천주에게 바칠 수 있고 교회에게 바칠 수 있으며 나아가 나의 몸은 국가에 바칠 수 있다. 천주교 신도로서 나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 또 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모든 국법과 교회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나는 완전히 거절한다. 너희가 선포한 삼자 운동은 교회의 신앙과는 실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회 상당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교훈은 조만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일찍이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쌍방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나으리다. 현장에 있던 여러 종교 대표들이 놀랬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박수를 쳤는데 이 동신문은 7월 22일 체포되고 난 뒤부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그 반발들이 심했죠. 그 다음에 그 레지오 마리아. 이 레지오라는 말은 우리 뭐 성당에 이제 레지오라고 있죠. 이게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모 군단이죠. 우리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모군. 이 레지오 마리아 투쟁도 계속이 됐어요. 그 여기에 주동이 된 사람이 그 공품매, 중국말로 공핀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핀매 주교가 주동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보다 신부가 또 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삼자 정신은 그 보편교회 입장에 맞지 않는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8월 9일 날 장신부를 정부가 체포하고 난 뒤 11월 11일 날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일은 그 난창 대교구의 주교로 있던 중국말로 조지 스라는 그 대주교님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당국에서 그때 대주교가 3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3분인데 2분은 다 중국 땅을 떠났고 한 분만 여기에 중국에 남아 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주주교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인품도 훌륭하고 참 그러니까 중국 교황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서 주교가 뭐라 했냐, 내가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이 날 세계 교황으로 승인해 준다면 나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나를 교황으로 추천해 준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중국 체면도 살 게 아니냐? 나는 단지 중국 교황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세계 교황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뭔데 중국 교황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주주교는 그러고 난 뒤에 깜빵에 들어갔죠. 들어가고 난 뒤에 바깥 세상에 못 나오다가 1972년도 잡히고 난 뒤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깜빵 속에 있다가 선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그 6가지 조치를 반포를 했죠. 교회는 모든 기관의 법정으로 개종한다. 그 예배당이, 교회가, 성당이 어떻게 되냐? 법정으로 됐어요. 법정. 인민재판을 하는데 법정. 그 다음에 국제성직자들은 인민법정에 출두해가지고 군중들에게 자비판해라. 그 다음에 3번째, 외국 국제성직자는 기한대 전부 나가라. 그 다음에 4번째, 교회 학교는 일률적으로 폐쇄한다. 5째, 사제나 교회 책임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현지의 반제국주의 운동의 서명 지지를 받고야 운영할 수 있다. 6째, 교회 학교 재산은 모두 지방정부가 접수해서 관리한다. 이 재산 몰수죠.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1951년부터 55년까지 약 6,000명이 추출이 되죠. 추출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재밌는 게 그 9명의 프란치스코회 수녀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었냐 했더니 외국 공간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겨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화리주 제임스 에드원드 워시라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1958년도에 잡혀가지고 20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감방에 있었는데, 그때 19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위 그 핑퐁 외교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교될 전망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감금해놓고 나고 있던 그 에드워드 워시를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면 애국 애교와 대규모 중국 국적 성직자를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애국이 왜 애국회니, 왜 애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애교라는 말이 나오느냐, 애국을 앞에 붙이느냐. 아까 얘기했죠. 천주쟁이는 애국심이 없다. 그러니까 애국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뭐냐? 탄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국 천주교 애국회 뭐냐면 천주쟁이들을 탄압하는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무슨 애국을 하느냐? 지금 시간에는 요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중국 교회 성인들이여 중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